그 LLM의 잠재력에 대해서 사실은 AI 연구자들도 되게 많이 놀랐습니다. LLM의 원리를 보면은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 않은데 규모를 키운 것만으로 이 정도 성능이 나올 수 있느냐 깜짝 놀랐고요. 또 어떤 분들은 AI를 막 수십 년 해오신 분인데 어떻게 이게 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어떤 연구자들은 정말 LLM이 잘하는 거냐라는 거를 냉정하게 컨트롤드 엑스페리먼트에 의해 가지고 평가해보자라는 시도를 또 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소개해드릴 그 페이퍼는 이 Faith and Fate라는 페이퍼인데요. 여기에서는 그 LLM들의 그 복합 문제에 대한 그 성능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얘기는 일단 첫째, LLM은 되게 좀 이상한 성능을 보인다. 이제 사람이 보기에 복잡해 보이는 태스크들을 꽤 잘하더라. 뭐 예를 들면은 뭐 예전에 그 GPT-4가 발표되었을 때 그 ABCDE로 그 시작하는 그 표현을 이용해서 신데렐라 스토리를 뭐 써봐라 이렇게 했더니 굉장히 잘했죠. 그런 것들은 사람이 보기에 굉장히 복잡하지만 사실은 LLM이 보기에는 굉장히 쉬운 문제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사람이 보기에 굉장히 쉬운 문제를 뭐 완전히 좀 이상하게 틀리더라. 네, 그리고 이러한 비헤이버가 또 같이 보고가 됐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3디지 멀티플리케이션에서 엉뚱한 결과를 내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고요. 이 자릿수가 늘어나면은 뭐 틀릴 확률이 굉장히 증가합니다. 근데 사실은 뭐 이거는 이제 이 당시고 요즘에 개선이 됐습니다. 왜 개선이 됐냐면요. 제가 최근에 LLM을 테스트 해봤더니 이 LLM이 계산기를 호출하기도 하고요. 서치 엔진을 호출하기도 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코드를 만들어서 돌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LLM의 동작 원리상으로 봤을 때 뭐 어떤 카운팅을 하는 그러한 문제 잘 못하거든요. 근데 카운팅 문제를 제가 냈더니 잘합니다. 왜 잘하나 봤더니 그 내부에 그 카운팅을 하는 파이썬 코드를 만들어서 파이썬 코드를 실행을 해가지고 답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 상용 서비스 같은 경우는 LLM이 그 동작 원리상으로 못하는 것들을 다른 방식에 의해 가지고 지금 좀 정답을 내주는 그러한 경우가 되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는 안 됐지만 지금은 꽤 한다라고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그 LLM이 좀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정말 잘하느냐 이거를 실험을 통해 가지고 그 측정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중점을 둔 거는 컴포지셔널 프로블럼입니다. 이 컴포지셔널 프로블럼이 뭐냐면 일종의 복합 문제들인데 그냥 한 번에 딱 푸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풀려면은 여러 단계 그 서브 태스크들을 해결해야 되는 그래서 그 서브 태스크들의 솔루션을 결합해서 풀어야 하는 그러한 문제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얼마나 LLM이 잘하느냐라는 걸 측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멀티합 리즈닝, 그러니까 다단계 추론이 어느 정도 요구가 되는 그러한 태스크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멀티디지 멀티플리케이션, 그다음에 로직 그레이드 퍼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를 제가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LLM은 실제로 다단계 추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패턴 매칭을 통해서 숏컷 리즈닝을 하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정말 다단계 추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단계 추론을 좀 시뮬레이트 하는 거다. 네, 이러한 실험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LLM이 실제 되게 복잡도가 높은 그러한 복합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그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실험 결과를 리포트를 했습니다. 그 말씀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몇 가지 태스크들을 줬는데요. 그 태스크들을 일단 좀 그 컴포지셔널 컴플렉서티라는 관점에서 이제 평가를 좀 했습니다. 여기서 이 평가를 하는 이유는 그 LLM이 비교적 단순한 문제에서는 어떤 성능을 보일 것이고 복잡해질수록 또는 어떤 성능을 보일 것이냐 이걸 측정하기 위함인데요. 그걸 측정하기 위해서 각 문제의 복잡도를 좀 정량화를 해야겠다라는 필요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이 컴플렉서티를 측정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은 그 어떤 알고리즘이 있을 때 이 알고리즘을 그래프로 일단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태스크를 하고 걔네들의 결과를 모아서 또 다음 거를 하고 이런 식으로 그 알고리즘을 그래프 형태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 그래프에서 가장 롱기스트 패스를 가지고
컴포지셔널 컴플렉서티로 정의했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롱기스트 패스만큼의 스텝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태스크를 컴포지셔널 컴플렉서티를 변화시켜 가면서 그 성능을 측정을 했습니다. 네, 그 결과를 일단 서머리를 좀 해드리면요. 일단 그 컴포지셔널 컴플렉서티가 낮은 것들 그리고 이제 Q&A를 하더라도 어떤 도메인이 제한되어 있는 뭐 그러한 문제들은 거의 완벽하게 굉장히 잘하더라 라는 실험 결과를 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컴포지셔널 컴플렉서티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리고 그 자기가 학습된 거에 비해서 이제 그 어떤 학습된 영역을 벗어날수록 성능이 급격하게 저하되더라 라는 실험 결과를 리포트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얘기를 하면은요, 결과적으로 단순한 문제는 LLM이 어떻게든 학습을 잘 하지만 복잡한 문제를 제대로 리즈닝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이러한 한계점을 드러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분석을 해봤더니, LLM이 그리고 이제 싱글 스텝 오퍼레이션을 메모라이즈 하는 거 굉장히 잘한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러닝 캐패시티가 크고요. 그 많은 데이터 학습을 되었기 때문에 기억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싱글 스텝 오퍼레이션 굉장히 학습을 잘하는데 그런데 그것 자체가 정말 제대로 된 리즈닝 패스를 따라서 그 문제를 제대로 이제 컴포짓해서 푸는 것은 아니다. 라는 평가 결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실제 그 홀리스틱한 언더스탠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되게 피상적인 그 로우트 러닝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결과를 낸 것이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 그래프를 제가 몇 개를 가져왔는데 이 그래프의 그 레이블은요, 그 태스크의 종류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가로축은 이 가로축의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컴포지셔널 컴플렉서티입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복잡해진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세로축은 퍼포먼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은 컴포지셔널 컴플렉서티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성능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컴플렉서티가 낮을 때는 굉장히 잘하는데 좀 위로 가면 갈수록 성능이 되게 저하되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컴플렉서티는 어떤 사람이 보는 직관적인 컴플렉서티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프로 나타났을 때 이제 몇 단계를 거쳐야 하느냐 이 관점에서의 컴플렉서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은 결국 컴플렉서티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되게 안 된다라는 거를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인 튜닝을 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 앞에 쓰는 건 제로샷 그 퍼포먼스고요. 파인 튜닝을 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프로블럼 사이즈를 점점 복잡도를 키워나갔을 때 앞쪽은 잘하지만 뒤쪽은 되게 못한다. 이걸 보면은 결국 LLM은 아무리 사이즈를 키운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파인 튜닝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컴포지셔널 컴플렉서티가 높은 프로블럼을 잘 못한다라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논문 제가 소개해드릴 부분은요. 리즈닝하고 플래닝 태스크에 대한 셀프 베리피케이션 태스크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LLM이 자신은 리즈닝 능력이 없다는 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알고 있습니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LLM에다가 베리파이어를 붙이면 좀 더 잘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제가 그 미네르바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LLM이 그 여러 개의 그 솔루션의 캔디데이트를 만들게 한 다음에 그 캔디데이트 중에서 적절하게 그 어떤 베리파이어나 어떤 검증기 같은 거를 더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면은 제일 좋은 걸 택할 수가 있겠죠. 이런 방식을 이용을 하면 코드나 사이언티픽한 리즈닝이 필요한 경우에 그 후보를 여러 개를 내고 그 중에 좋은 거를 선택해서 고르면은 결국은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LLM을 가지고 그 베리피케이션을 하자 이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셀프 베리피케이션을 이용해서 샘플링하고 랭킹이나 베리피케이션을 해서 좋은 솔루션을 얻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 아이디어가 워킹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또 냉정하게 실험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 LLM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게 만들고 그걸 이용을 해서 샘플링이나 랭킹을 하게 만들면 성능이 좋아지지 않는다. 오히려 성능이 저하된다. 라는 실험 결과를 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요거는 요 전에 나왔던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좀 대치됩니다.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LLM이 많은 후보를 내게 만든 다음에
실제 그 external verifier를 둬서 그 external verifier는 제대로 검증을 해주는 그런 verifier들입니다. 이걸 사용을 했더니 성능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더라라는 결과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LLM이 되게 많은 솔루션 후보를 내게 하고 그 중에 좋은 걸 선택하자. 이 아이디어는 제대로 동작하는 아이디어이지만 그걸 위해서는 LLM이 스스로 평가하게 해서는 안 되고 외부에 제대로 동작하는 베리파이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결론은, 그 크리틱의 내용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리파이어가 내주는 크리틱을, 봤더니 그 크리틱이 좋건 나쁘건 길건 짧건 별로, 최종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크리틱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거지, 그 어떠한 텍스트로 크리틱을 줬느냐, 이거는 별 큰 의미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부분은요. 이 논문 이전에 몇 가지 사전 연구에서는 그 LLM을 통해 가지고 뭐 셀프 크리틱을 하는 게 좀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첫 번째는요. 그 실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이냐면요. 이제 데이터 컨테미네이션이 있었다는 건데, 요즘 LLM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모아서 학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람들이 평가 데이터 또는 이밸루에이션 데이터라고 어떤 데이터를 분리를 하는데 그 이밸루에이션 데이터나 평가 데이터 자체가 그 프리트레이닝 데이터에 없다고 보장하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평가자들은 그 프리트레이닝 데이터 속에 그 이밸루에이션 데이터나 테스트 데이터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실행을 하는데 그 가정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데이터 컨테미네이션 문제라고 하는데요. 실제 이 데이터 컨테미네이션을 사전 연구에서 측정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측정을 했냐면 여러 가지 벤치마크들이 있는데 GPT-3가 만들어지기 전의 데이터하고 GPT-3가 만들어진 이후의 데이터로 나눈 다음에 이전 벤치마크에 대한 성능과 뒤쪽의 벤치마크에 대한 성능을 측정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상당한 성능 차이가 관측이 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썼던 그 데이터의 소스가 사실은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기업에서 사용하는 그 프리트레이닝 데이터의 일부라도 또는 유사한 패턴이라도 포함이 되었을 가능성은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메모라이제이션, 데이터 컨테미네이션이 되었다면 그 데이터 자체를 학습하고 학습한 걸 가지고 평가를 했으니까 좋은 성능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하파 Q&A라든가 GSM8K 이게 하파 Q&A는 그 멀티 합 퀘스천 앤서링에서 많이 사용된 데이터고요. GSM8K는 매스워드 프로블럼 데이터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를 푸는데 우리는 이제 수학 문제를 보면은 이거는 추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문제를 푸는 패턴 몇 가지를 익히게 되면은 그 심오한 추론이 없어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러한 문제는 난이도가 높지 않다. 그러니까 LLM이 충분히 암기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은 그라운드 트루스가 없어서 사실은 정말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웠다. 이러한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퍼에서 이제 찾은 방식은 이러한 문제점이 없는 그러한 몇 가지 테스트 셋을 만들었는데요. 그 테스트가 여기서 제가 나열한 뭐 게임 오브 24, 그래프 컬러링, 그리고 스트립스 플래닝, 뭐 이런 세 가지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원래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강조할 점은, 이러한 세 가지 문제가 비교적 없을 거로 보이는 그러한 그 프로블럼에 대해서 테스트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가 이렇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이 표를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LLM 플러스 LLM이라고 하는 것이 LLM이 후보를 만들고 그 LLM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검증을 한 그런 방식입니다. 결과를 보시면은 스탠다드 프롬프팅을 했을 때 5%였던 것이 3%로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 컬러링에서도 16%에서 2%로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 블럭월드라고 하는 이건 일종의 그 플래닝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여기서도 4%에서 0%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내가 답을 내고 내가 검증했을 때는 성능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진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사람도 좀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내가 답을 쓴 다음에 내가 평가를 하면은요.
사실은 이게 그냥 자기 도그마에 빠져가지고 확대 재생산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 원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된 크리틱이 있을 때 이거는 그 문제 데피니션에 입각해서 제대로 평가해 주는 겁니다. 이러한 크리틱을 가졌을 때는 LLM이 샘플을 만들고 평가를 그렇게 했을 때는 성능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예를 들어 5%에서 36%로 16에서 38%, 4%에서 10%, 2배 이상의 성능 개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프를 봐도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위쪽으로 간 그래프가 있죠. 이 위쪽으로 간 그래프는 이제 두 개가 다 제대로 된 크리틱이 있었을 때 그래프입니다. 제대로 된 크리틱을 사용했을 때는 성능이 개선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성능 개선이 없거나 오히려 나빠지는 결과를 계속 보였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은 그 LLM을 가지고 되게 많은 샘플을 만들고 그걸 평가해서 좋은 걸 만들어내죠. 이 아이디어는 좋지만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LLM이 좋은 평가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샘플링 많이 하고 후보를 선택하자 이 방식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한 가지 어썸션이 필요한데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있는 솔루션을 검증하는 게 더 쉽다라는 전제 조건이 포함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많은 그 복잡한 문제에서 그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거나 누가 솔루션을 줬을 때 이 솔루션이 맞는지 틀린지 판별하는 거나 난이도의 차이가 이제 별로 없는 문제들이 되게 많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플래닝 어빌리티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 LLM을 가지고 그 플래닝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플래닝을 할 수 있는 어떤 가상의 어떤 월드가 하나 있고요. 그 월드에서 플래닝을 얼마나 하는가를 좀 성능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LLM이 왜 플래닝을 못하냐면요. 사실은 플래닝 자체가 멀티 스텝 리즈닝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처음에는 어떤 작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작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서브 태스크들을 순차적으로 좀 나열을 하고 그 최적의 그 패스를 찾아내야 하는데 LLM이 사실은 그렇게 동작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플래닝을 하는 그런 뭐 시뮬레이터 환경이 있고요. LLM을 이용을 해가지고 플래닝을 하게 만들고 그 성능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제가 자세한 내용 생략하고 결론부터 말씀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LLM 자신이 스스로 어떤 그 커먼 센스 플래닝이 필요한 태스크를 수행하는 성능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LLM만 가지고 그 플래닝을 했을 때 불과 12% 정도밖에 성능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평가 결과를 냈습니다. 네, 그러나 그러면 LLM이 전혀 플래닝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냐? 네, 그런 거는 아니고요. LLM이 단독적으로 사용됐을 때 성능 평가 결과가 되게 안 좋지만 어떤 기존의 AI 플래너들, 여기서의 이 플래너는 예를 들면 뭐 트리서치라든가 그런 방식을 이용해서 어떤 전통적인 그런 그 프레임워크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프레임워크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프레임워크들을 가이드해주는 휴리스틱으로서 사용했을 때는 상당히 효과적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알파고의 그 경우에는요, 사실 알파고가 그 수술 결정하는 그 가장 크리티컬한 로직은 MCTS, 몬테카를로 트리서치라고 하는 트리서치 로직입니다. 그리고 그 트리서치를 하는데 가이드를 해주는 게 그 CNN이었고요. 그 CNN을 강화학습으로 학습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그 일종의 딥러닝을 이용한 모델이 그 서치를 보조하도록 만들면 성능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그러한 그 프로블럼 솔버 없이 혼자서 풀게 만들었을 때는 별로 잘하지 못한다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그 평가 결과는요. LLM에 대한 파인 튜닝이 할루시네이션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실험 결과입니다. 일반적인 그 프레임워크 자체가 그 일반 코퍼스죠. 코퍼스에 대해서 프리트레이닝을 하고 타겟 데이터에 대해서 파인 튜닝을 하는 이게 이 프레임워크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프레임워크입니다. 근데 뜻밖에도 파인 튜닝을 하면 할수록 할루시네이션이 증가한다라는 실험 결과가 보고됐습니다. 네, 그거를 제가 실험 데이터 중에 가장 핵심적인 하나만 가져왔는데요. 일단 첫째, 여기에서 파인 튜닝을 두 가지 태스크로 나눴는데 하나는 그 베이스 LLM이 잘하는 태스크하고 베이스 LLM이 못하는 태스크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베이스 LLM이 잘한다는 뜻은 그 태스크를 수행하는 지식 자체가
이미 그 LLM 속에 들어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베이스 모델이 되게 못하는 문제라면 베이스 모델이 가지고 있는 난리지로는 이 문제는 풀 수 없다. 즉 새로운 난리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LLM을 갖다 놓고 기존에 있던 난리지를 추가 학습을 시킨 경우랑 새로운 난리지를 강요해서 학습을 시킨 그 두 가지 경우로 나눠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그래프가 이렇습니다. 이게 unknown task, 그러니까 새로운 지식을 줬을 때는 처음에 성능이 매우 낮게 나오다가 학습이 되면 될수록 점점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존 난리지를 활용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처음에도 상당한 수준의 성능을 보였고요. 파인 튜닝을 하면은 더 우수한 성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요, 새로운 난리지를 배우는 게 더 어렵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계속 학습을 진행을 하면 결과적으로는 둘 다 잘하게 되었습니다. 파인 튜닝 데이터에 대해서 LLM이 충분하게 적응을 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디벨롭먼트 데이터입니다. 이게 뭐냐면 파인 튜닝 데이터가 아니라 다른 데이터라는 거죠. 일반적인 데이터입니다. 이게 말하는 바는 학습을 쭉 진행을 했더니 어느 정도는 파인 튜닝을 할 때 이 디벨롭먼트 데이터에 대해 성능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가 계속 학습이 되면서 이 디벨롭먼트 데이터에 대한 성능이 떨어졌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LLM 베이스 모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난리지를 잃어버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그 파인 튜닝을 하면 할수록 특히 이 unknown 태스크에 대한 파인 튜닝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기존에 갖고 있었던 난리지를 잃어버린다는 이야기이고요. 기존 난리지를 잃어버린다는 얘기는 할루시네이션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현상은 이전부터 아주 거의 한 2000년대 초반부터 되게 이슈가 되었던 문제가 있는데, 그 카타스트로픽 포게팅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뉴럴넷이 어떤 문제를 학습한 다음에 다음 문제를 학습할 때 이전에 학습했던 난리지를 아주 완전히 잊어버린다. 뭐 그러한 문제점입니다. 물론 LLM처럼 이 캐패시티가 크면 그런 현상이 좀 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그 카타스트로픽 포게팅하고 되게 좀 통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카타스트로픽 포게팅이 처음 발견된 거는 이제 뉴럴넷 아주 초기부터 나왔고요. 그다음 한 2020년쯤에 그걸 막으려는 연구가 되게 많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파인 튜닝을 하면 할루시네이션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결국 카타스트로픽 포게팅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리액트 프롬프팅이라는 방식이 사실 최근에 좀 많이 사용이 되었는데요. 요 리액트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게 COT 프롬프팅하고 조금 더 COT 프롬프팅을 조금 더 이제 발전시킨 그런 방식입니다. 제가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액트라는 것 자체가 그 리즈닝하고 액팅을 이제 합쳐서 만든 합성어입니다. 어떤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그 COT 같은 경우는 리즈닝을 계속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딱 주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중간 과정을 하나씩 계속 쓰게 만드는 그런 방식의 이제 COT 프롬프팅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 좀 이따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중간에 액션을 같이 시킵니다. 예를 들면은 문제를 풀다가 중간에 서치를 해라 뭐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요. 어떤 번역기를 돌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액팅을 같이 넣는데 리즈닝하고 액션하고를 같이 이제 그 교대로 하게 만들었더니 성능이 좋아지더라.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COT 나온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COT를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리액트가 나온 다음에는 COT보다 좀 더 좋은 건가 보다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리액트 프롬프팅을 정말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해보자. 라는 시도가 있었고요. 그 리액트 프롬프팅을 쓰면 성능이 좋아진다고 했고 실제로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리액트 논문에서는 그 성능이 좋아지는 이유는 결국은 사람이 어떤 액션을 하기 전에 뭔가 좀 생각을 하게 만든다. 이제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그 LLM도 처음에 리즈닝하고 그다음에 액션하고 리즈닝하고 액션하고 이렇게 만들면 다음에 내가 뭘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액션을 하고 이렇게 하게 만드니까 좀 더 그 멀티 스텝 추론이 필요한 태스크를 잘하지 않겠냐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다음에 실험 결과는 분명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리액트 페이퍼에서 얘기했던 주장을 하나하나를 이렇게 실험 평가를 해봤더니 그렇지 않더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이 리액트는 리즈닝하고 액션을 이렇게 교대로 했을 때 성능이 좋아지더라 이런 그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순서를 바꿔봤더니 그렇지 않더라. 그러니까 그 리즈닝하고 액션을 교대로 넣는 것보다 그 리즈닝을 앞에다가 다 집어넣고 그 액션을 뒤쪽으로 다 이제 한 번에 하도록 만들어도 성능이 저하되거나 그러지 않는다. 성능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좀 더 좋아지더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리액트에서 핵심 아이디어인 리즈닝과 액션을 교대로 하는 게 좋다라는 그 전제 자체가 사실은 맞지 않는다라는 실험 결과를 냈고요. 그 다음에 이 리즈닝에서 나온 뭐 일종의 추론이죠. 그게 액션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아니더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결국 이 리즈닝이, 도움이 되는 이유는 뭐냐? 근데 이거는 이그젠플 태스크하고 실제 쿼리하고의 유사도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제가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액트가 정말 그 가정대로 동작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리즈닝하고 액션을 정말 교대로 배치하는 게 좋냐라는 질문이었는데 실험 결과 그렇지 않다라는 결론이 내려졌고요. 네, 두 번째는 리즈닝 트레이스의 어떠한 속성이 그 액션을 이끄느냐 이 부분인데요. 이것도 별로 이끄는 것 같지 않다. 왜 그러냐면요. 실제 이 LLM이 내준 리즈닝을 일부러 약간 변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변조를 했냐면, 약간 좀 모호하게 만들기도 했고요. 예를 들어서, 고유명사를 일반 명사로, 대명사로 바꾸거나, 아니면은 좀 다른 답으로 바꾸거나, 뭐 그런 식으로 변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성능 저하가 없었고요. 심지어는, 플래시보 가이던스, 그러니까 전혀 문제풀이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정보를 리즈닝 스텝에다 막 강요를 했는데, 그렇게 해도 성능 저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는 바는 뭐냐면, 이 리액트 리즈닝을 하면은 이 리즈닝 스텝에서 나온 어떤 추론이 액션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내용하고 전혀 무관하더라. 라는 실험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그 도움이 되느냐라는 건데요. 그 리전 과정에서 나온 example하고 실제 풀어야 되는 그 쿼리하고의 유사성이 가장 중요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얘가 하는 거는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떤 포맷을 해결해 주는 것이 포맷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한 실험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일단 example prompt를 좀 뭐 여러 가지로 변형을 시켰더니 이제 성능이 급격하게 저하됐는데 이걸로 봤을 때 컨텐츠를 보는 것이 아니라 쉐입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 그 패턴의 포맷이라고 할 수 있죠. 그 포맷이 도움이 되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 앞에 제가 말씀드린 이 현상을 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사전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이 페이퍼에서 21년도에 나온 페이퍼인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되게 적은 샘플 가지고 엄청나게 좋은 성능 개선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리포트한 그러한 페이퍼입니다. 일단 여기에서는 당시에 이제 LLM이 한참 사이즈를 키우던 그런 당시였는데요. 두 가지 팩터. 그러니까 첫 번째는 모델의 사이즈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의 사이즈입니다. LLM이 모델이 커졌을 때, 그리고 데이터가 커졌을 때 성능이 좋아진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게 정말 그러냐라를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평가를 했냐면, 이 성능 개선을 태스크별로 별도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 트리비아 Q&A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스쿼드 2라는 게 있는데요. 이 트리비아 Q&A는 오픈 퀘스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메인이 결정되지 않은 완전히 열린 질문에 대한 답을 말해주는 그러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스쿼드 2는 익스트랙티브 Q&A라서 어떤 도메인이 이미 제한되어 있는 그러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많은 좀 성능 개선에서 다른 비헤이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트라비아 QA를 잠깐 보시면은요, 이 모델 사이즈가 증가하면은 성능이 증가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여기서 색깔이 달라진 것이 이제 성능이 개선됐다는 이야기이고요. 근데 반면에 이그젠플 여기서의 이그젠플은 프리트레이닝 이그젠플이 아니고 좀 파인 튜닝 이그젠플입니다. 파인 튜닝 이그젠플은 증가를 시켜도
그렇게 눈에 띄는 성능 변화가 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쪽을 보시면은 이거는 클로즈 도메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클로즈 도메인에서는 파인 튜닝이 효과가 굉장히 좋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게 뭘 말해주느냐라는 건데요. 일단 요런 거는요, 사실은 어떤 난리지를 러닝을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여기에서 그 난리지를 빨리 배워가지고 적응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좋은 성능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얘기고요. 이쪽에서는 되게 급격하게 내 성능이 개선이 이루어졌는데 그거는 좀 왜 그러냐라고 이렇게 봤더니 사실은 여기 있는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포맷이 되게 중요한데 이 문제를 푸는 포맷을 되게 빠른 속도로 배운 것이 아니냐. 네, 이런 분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시면은 뭐 제가 전체 논문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LLM이 난리지를 배우는 거는 거의 대부분 그 프리트레이닝 단계에서 배우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는 지금 그 어썸션입니다. 그 theory이지 증명된 건 아니고 이 실험 결과를 해석을 할 때 LLM이 그 난리지를 배우는 거는 거의 대부분 프리트레이닝 단계이고 파인 튜닝 단계에서 배우는 것은 그냥 실제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어떤 포맷의 아웃풋을 낼 것이냐, 그러니까 난리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만, 배우는 것 같다라는 그런 실험 결과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실험 결과에 의존해서 나온 모델이 있는데, 그게 리마라는 모델입니다. 이 리마라는 모델은요, 굉장히 중요한 점이, 모델 사이즈도 뭐 그렇게 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중간 사이즈 정도는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되게 작은 파인 튜닝 데이터를 가지고 좋은 성능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걸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작냐면 한 100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되게 중요한 점은 이 1000개가 아무거나 1000개가 아니고요. 사람이 되게 좀 되게 케어풀하게 잘 선택해서 만든 그 데이터들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잘 정제된 1000개 정도의 프롬프트와 결과를 가지고 학습을 했더니 그 정도 사이즈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성능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보시면은 이게 리마고요. 그 다음에 이 왼쪽에 있는 게 기존에 나와 있는 되게 유명한 모델들입니다. 그 진한 파란색은 리마가 좋다. 그 다음에 연한 파란색은 리마가 좀 덜 좋다. 그 중간은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네, 이 모델들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로 파인 튜닝이 이루어졌고 리마는 되게 적은 숫자의 데이터로 파인 튜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리마가 상당히 좋은 경쟁력을 보인 것이죠. 심지어는 GPT-4하고 비교해도 한 절반 정도는 더 좋거나 비슷하다라는 성능을 보인 것인데 이거 자체가 파인 튜닝 데이터의 양으로 봤을 때는 정말 굉장한 차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시각화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엔트로픽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LLM의 내부 구조를 파악하는데 성공했다라는 신문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논문을 되게 관심 있게 봤는데요. 그 내용을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뉴럴넷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자, 뉴럴넷을 잘 학습한 다음에 각 뉴런이 실제로 어떤 입력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가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예전에 딥러닝 한 초반쯤에 딥러닝에서 할머니 뉴런이라는 게 발견됐다. 그러니까 고양이의 얼굴을 보여주면 액티베이션 되는 그런 뉴런을 발견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특정한 입력 패턴 또는 특정한 컨셉에 대해서 어떤 뉴런이 액티베이트 하느냐. 이거를 분석하는 연구가 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LLM에서는 참 어려운 게 뭐냐면요. 사실 영상 처리하는 모델은 그러한 현상이 되게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패턴이 특정한 뉴런에 대응되는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LLM 같은 경우는 그게 그렇게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이제 슈퍼포지션이라는 이론을 통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그 얘기는 제가 뒤에 가서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이 22년 9월에 나왔고요. 이 논문을 통해서 이 슈퍼포지션이라는 현상 때문에 LLM을 분석하기 어렵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 이 연구에 기반해서 슈퍼포지션을 좀 분리해낼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습니다. 그 방식이 스파스 오토인코더라는 거를 이용을 하면 분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23년도 10월에 나온 연구 결과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언론에 보도된 그 논문은 이 두 가지 개념을 확장을 해서
기본적으로는 스파스 오토인코더인데 이 스파스 오토인코더를 대규모 랭귀지 모델 LLM에 대해서 적용을 했을 때 그 결과를 뽑아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언론에 보도된 거 이 세 번째 논문이지만 이 논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앞에 두 개를 같이 읽어야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첫 번째 논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요, 슈퍼포지션이라는 현상이 있는데, 이 슈퍼포지션이 실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슈퍼포지션이 뭔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자, 여기에 있는 이 모델은 그 가상적인 굉장히 큰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워낙 크기 때문에 어떤 이 뉴런 자체가 하나의 컨셉을 대표하는 그 모델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자연어에서 되게 어려운 점인데, 자연어에서는 컨셉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컨셉 하나하나마다 뉴런을 하나씩 배정을 하려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는 LLM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뉴런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훨씬 적은 숫자의 뉴런을 가지고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컨셉을 표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우리가 바라기로는 이 뉴런 하나하나가 컨셉을 나타내야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뉴런이 하나의 컨셉이 아니라 일종의 컨셉트를 나타낼 수 있는 베이시스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얘가 베이시스의 역할을 한다면 실제로 컨셉은 어떻게 그 표현이 되냐면 이 뉴런 값들의 컨비네이션을 해가지고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리니어 컨비네이션 같은 거죠. 그런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베이시스를 러닝을 하는 거지 실제 컨셉을 러닝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훨씬 더 많은 개념을 이런 방식에 의해서 학습하는 그런 거를 슈퍼포지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LLM이 갖고 있는 거는 컨셉이 아니라 컨셉의 베이시스라면 실제 컨셉을 어떻게 추출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요. 그 아이디어가 스파스 오토인코더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얻어낸 이 피처를 이 피처로부터 이러한 피처를 이제 그 복원해내는 건데요. 그 복원해내는 과정을 스파스 오토인코더를 쓰고 적절한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쓰면은 그걸 뉴런 단위로 그 컨셉하고 매핑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밝혔고요. 그 결과들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제가 이렇게 문장으로 좀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정보과학회에다가 그 최신 이 슬라이드를 좀 배포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한번 직접 읽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생긴 스파스 오토인코더로 뉴런 액티베이션에 대해서 쭉 이렇게 그 피처들을 분리를 해냈더니 그 피처 하나가 하나의 컨셉에 대응되는 그러한 대응 관계, 그걸 가지고 모노시메티서티라고 부릅니다. 뉴런 하나가 컨셉 하나를 대표하는 그런 관계를 얻어냈다라는 거고요. 예를 들면은 그 어떠한 그 피처는 아랍 언어에 대해서 반응하는 걸 찾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DNA 시퀀스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도 찾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피처는 베이스 64 스트링, 그 베이스 64라는 게 그 웹페이지 주소에 들어가는 이러한 스트링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는 히브루 스크립트 같은 것에 반응하는 그러한 피처를 찾아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뒤에도 보면은 그 실제 소넷이라고 하는 그 클로드 3 소넷이라고 하는 이게 프로덕트 레벨의 LLM인데요. 여기서는 되게 재밌는 피처들이 몇 개가 발견이 되었는데, 예를 들면 골든 게이트 브릿지에 반응을 하는 피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거는 이제 브레인 사이언스라는 개념에 대응하는 피처가 발견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는 거기서 나온 그 피처를 중간에 조작을 해버렸더니 나중에 내는 결과가 확 달라지더라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여기 보시면은 What is your physical form? 이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물리적인 형태는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했죠. 그냥 답을 했을 때는 제대로 뭐 이런 적절한 답을 했습니다. 근데 그 히든 뉴런에 가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 골든 게이트 브릿지에 해당하는 그 뉴런들을 좀 증폭시켰습니다. 그쪽의 값을 키웠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고 결과를 냈더니 똑같은 질문인데요. What is your physical form에 대한 답을 I am the golden gate bridge라고 답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이 골든 게이트 브릿지 피처를 증폭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 다른 쪽 질문에 대해서도 뭐 자꾸 뭐 골든 게이트 브릿지라고 뭐 답을 하더라. 그러니까 그 피처를 잘 좀 조작을 하면은 그 출력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 뭐 그런 실험 결과를 보인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요. 타이핑 에러에 대한 그
그 반응을 하는 그런 피처가 또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여기 잘 보시면은 이게 라이트거든요. 근데 라이트인데 H자하고 G자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턴이 나왔을 때 그 반응을 딱 해주는 피처가 또 발견이 되었다.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은 뭐 divide by zero에 반응하는 이건 이제 코딩 에러죠. 코딩 에러에서 어, 그 문제가 있을 때 액티베이트 되는 그러한 피처들이 또 발견이 됐다는 것이고요. 뭐 굉장히 이 논문을 제대로 읽어보시면은 재밌는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